안녕하십니까. 10주 차죠. 그동안 리포트 작성하시고, 또 토론 준비하시고, 또 토론하시느냐고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문화와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할 텐데요. 여러분의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게 이제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현대사회와 문화 다양성 이해에서 7장. 이번 시간에는 7장에 대해서, 145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고요.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여러분하고 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중간고사를 제가 안 보고 레포트로 대치했습니다. 대치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좀 적어 주시긴 했는데 안 내신 분도 좀 몇 분 계시고, 근데 제가 죽음의 이미지, 그 다음에 문화적 관점에서의 자기 생각을 좀 적으라고 했는데 대다수 많은 분들이 좀 토픽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많이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결부시켜서 적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적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적을 때는 팩트나 근거를 내려면 제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참고문헌, 예를 들면 죽음의 이미지 이러면 죽음의 이미지에 관련된 그 논문이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2개만 이렇게 딱 설정을 했지만, 그래서 쫙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읽고 나름대로 요약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대표적인 거 1-2개 정도는 읽고 한번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내 생각을 덧붙여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라도 조금 이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졸업하시고 사회 나가시잖아요. 책 읽으실 시간 특히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그 자연계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관한 이런 책들을 좀 형이상학적이고 좀 추상적이지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키링 선생이 그런 얘기하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술, 법률, 요리, 금융, 이런 것은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가슴으로 읽는 시나 낭만, 또 사랑, 또 철학, 인문학,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고 또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는 그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 키팅 선생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시나 인문학들을 이렇게 자꾸 현실 속에서 끌어내서 자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의미에서 좀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돼서 미안합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잔소리 할 나이는 아니고 다만 조금 이제
그런 면이 조금 아쉬워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참조하시고 조금 더 아직 학생 때 책을 좀 가까이 하시는 게 밖에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 굉장히 남고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뭐 여러분 아마 이러죠. 지금도 막 알바하시고 일하시고 그러잖아요. 졸업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일을 해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부모님이 등록금도 해주고 이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다 허비하고 나면 내가 정말 나중에 사회 나가서 책을 보고 싶어도 정말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중한 시간대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예,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이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잔소리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항상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를 한 편씩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제가 아까 키딩 선생 얘기했듯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시를 읽고 여러분이 음미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내가 뭐 덧붙여서 이야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제가 이거 그냥 음미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느끼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울음이 타는 가을강. 가을이잖아요. 그죠?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도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이게 박재삼 시인이 쓰신 건데 이분은 뭐 돌아가셨죠. 옛날 분이신데 1939년생이신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33년생이신가 뭐 그쯤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제가 그냥 뭐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뭐 잘 낭송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서 가을이니까 한번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시간하고 이렇게 같이 엮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기 지금 7장의 공간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있는데요. 요게 지금 162페이지까지거든요. 145페이지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은 제외하고 공간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구성은 뭐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제가 이제 뭐 책 중심으로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공간하면 조금 개념 자체가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시간과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시간에 대한 것은 빼고요. 우리가 공간하면 우리가 뭔 생각이 떠오르나요? 공간하면 장소, 땅, 뭐 이런 개념으로 먼저 딱 떠오르죠. 근데 요거를 조금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냐면 공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요한 환경 요소죠. 환경 요소인데 그런 것이 뭐냐면 어떤 물체나 또는 어떤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우리가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과 함께 공간은 인간의 주요한 환경 요소인데, 인간이나 또 다른 물체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또 이거는 뭐냐, 이 장소라는 거는 인간이나 또는 어떤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은 또 환경 요소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조건, 또 인문적인 조건, 또 문화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이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공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뜯어서 이제 한 번씩 살펴볼 겁니다. 왜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인문적인 게 나오고, 그죠? 인간은 또 어디에 살아요? 자연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조건이 있고, 왜냐면 기후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거, 또 뭐 인문이라든지 문화는 인간은 사회 속에 살아가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문화적인 그런 삶을 사는 존재고,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것들을 하나씩 또 이렇게 설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또 이론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원래 도시사회학이나 또 지리학 이런 데서 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선 두 사람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튜넨의 고립국 이론하고 이제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 이 두 개인데, 일단 나왔으니까 여러분 책에서 읽어보시되, 제가 간단하게 개념 설명은 해야 되니까 제가 개념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공간에 대한 이론은 뭐냐면, 일정한 공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규칙적 현상이 있죠. 이것을 이론화한 것을 이제 공간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두 개를 들었더라고요. 튜넨의 고립국 이론이 있고, 크리스탈라의 이제 중심지 이론, 이 두 개가 있어요. 자, 튜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거는 그러면 뭐냐? 이제 여기 책에는 146페이지에 한 반 페이지에 거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좀 덜 가시면 146페이지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립국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 이용 패턴을 농업 부문에다가 접목시켜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거리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가,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이용하는 토지가 멀면 어떻게 써요? 멀면 멀수록에 운송비가 증가하고, 운송비가 증가하면 뭐가 돼요? 생산비가 증가하고, 생산비가 증가하면 나한테 남는 게 없거나 적자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머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생산비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나한테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면 토지 이용을 포기하겠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이론은 이거예요. 튜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거리에 따라서 토지 이용 패턴이 달라진다. 이 농업 부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교수님, 아닌데요. 아무리 멀어도 요즘은 그냥 차도 휙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교통이 좋은데 거리가 좀 멀다고 내가 토지 이용을 안 하나요? 맞는 말씀이죠. 왜요? 튜넨의 고립국 이론은 이건 예전에 19세기나 이때 그런 이론을 설명하려고 전통적인 이야기고요. 이론이고, 현대사회에서는 물론 현대사회도 땅의 비옥도, 또 도로, 또 시장의 위치, 이런 것이 변수이긴 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농민이 의사에 따라서 내가 토지 이용을 결정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농사는 어떤 공간 이론에 따라서
토지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현대에는 뭐 이런 것도 조금은 좀 경계는 많이 허물어졌죠. 그러나 이제 이 전통적인 패턴을 보면 거리가 아무래도 요즘도 거리가 멀면 조금 뭐 땅값도 싸고요. 좀 그렇겠죠.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좀 그렇잖아요. 이게 티넨의 고립국 이론이에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러면 아까는 농업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이거 중심지 이론이라는 건 상업지구.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상업지구에서도 이런 공간의 법칙이 적용이 되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이런 상업지에도 된다라는 게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연관되겠어요? 중심지니까 도시 규모라든지 인구 수라든지 사람들의 분포 이런 것과 연관되는 거죠. 그죠? 이게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인데,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은 이게 쉽게, 뭐 책에도 돼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이제 뭐냐면 어느 마을에 빵집이 있다. 그죠? 빵집이 A라는 빵집이 있는데 빵을 10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를 여기는 최소 요구치라고 그러는데 그냥 최저 이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이 최저 이윤이 100원이라고 이제 치면요. 그럼 어떻겠어요? 빵이 10원이고 최저 이윤이 100원이면 내가 최소한 100원은 돼야 빵집을 계속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최저 이윤이 100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빵집을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만둬야죠. 최저 이윤이 그렇게 안 나오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빵이 10원이니까 최저 10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10사람은 10명 이상의 사람이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고 사줘야 내가 최소한 100원이 남으니까 유지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떨까요? 10명 이상의 사람이 살더라도 어떤 케이스예요? 살더라도 빵을 살 수 있는 거리에 살아야 되죠. 이 사람은 10명 사는데 뭐 한 5명은 그래도 이렇게 걸어서 빵집 가까운데 한 사람은 뭐 버스 타고 와야 된다든지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빵을 살 수 있는 거리에 10명 이상의 사람이 살아야 A라는 빵집이 유지가 된다. 라는 게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빵을 살 수 있는 거리 안에 산다는 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재화 도달 범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0명 이상이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인구수 그죠? 수죠. 그래서 이제 10명이 만약 20명이 살거나 뭐 한 50명이 살면 어떨까요? 빵집이 또 한 2개 더 늘어나겠죠. 그죠? 인구가 어떻게 해요? 첫째는 빵을 살 수 있는 거리에 한 50명이 살면 빵집이 한 2개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재화와 용역.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이라는 건 뭐예요? 빵이 재화잖아요. 그죠? 용역은 내가 봉사하고 뭐 이렇게 빵집을 운영하고 이런 최저 이윤이죠. 최소 요구치와 그러니까 최저 이윤 그 다음에 재화 도달 범위를 고려해야 이런 빵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어때요? 도로망만 이렇게 요즘 또 도로망이 좋으니까 뭐 먼 곳까지 대형마트 있죠? 홈플러스 뭐 이마트 이런데 그냥 주말에 가서 그냥 많이 사오고 이게 좀 많이 중심지 이론이라는 거는 그럼 교수님 이거는 뭐 요즘 뭐 난 주말에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서 막 사오는데요? 막 주말만 하는데요? 뭐 맞아요. 달라요. 왜요? 오늘날은 모든 것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수렴화되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원래 중심지 이론의 패턴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대는 뭐 도로망이 좋고 뭐 다 자동차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경계선이 많이 허물러지고는 있겠죠. 또 다르게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론으로 또 튑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티넨의 고립구이나 크리스탈라 중심지 이론은 전통적인 이론이다. 그게 공간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이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이 어디에 있냐면 책에서도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요약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책을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언어로 또는 말로서 이해하는 것과 그 말로서 이해된 것을 내가 글자로, 언어로 이렇게 책으로 표현된 것과 결합을 시켜서 내 것으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강의를 듣고 책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문자, 이게 강의가 이 내용이었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이 내 머릿속에 남고 그게 내 신념이나 내 의식 속에서 내면화되면서 그런 것이 내 인격에 또는 내 의식 속에 하나의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듣기만 하고 이해는 됐어요. 제가 이렇게 써면. 이게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문자로서 내가 확인을 안 하면 이게 반쪽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런 훈련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교수님 그냥 교수님 강의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 듣고 저는 나가서 이제 요리하고요.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이,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특강하면서 설명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게요,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들 이제 느끼실 거예요.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게 돈만 가지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또 아픔, 죽음 이런 것을 여러분처럼 젊은 나이에 생각해 보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 죽음, 이런 아픔, 건강 이런 것은 내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조금 더 인문학적,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한테 본질적인 나의 삶, 나의 그런 죽음을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레포트를 냈던 이유고, 그런 것들을 문화적 측면에서 내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한국은 그러면 그동안에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는가? 이제 공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환경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간, 그죠? 공간,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고, 또 그 공간 안에는 또 뭐가 들어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죠. 기후, 가옥주택,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때 지은 책인데요. 이 택리지에 이제 풍수지리가 이제 나와요. 근데 원래 풍수지리는 신라 말에 도선이라는 스님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풍수지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고려 시대에 이어오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에 와서 이 지금 현 세대가 좀 이어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풍수지리 이러면 뭐 조금 낯설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학문에서 그냥 지리학입니다, 지리학. 지리학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우리 신라 시대 도son 스님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 시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때만 해도 돌아가시면 뭐 명당자리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이게 사방팔방에 딱 보고 햇빛이 드는 그런 명당자리를 구하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묘지를 만들고, 이렇게 뭐 선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가족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제 풍수지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풍수지리가, 이런 것이 이제 요 특성하고요, 풍수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현대적 개념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는가, 뭐 요런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옛날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옛날 얘기를 통해서 현대에서 내가 무엇을 얻는가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택리지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탐구하고 과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한테 묻는 질문이죠. 매번, 그래서 이제 지리 토론방에다가 간단하게 조사해서 그냥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과제는 아니고 지리 토론방에 이렇게 제가 지리하는 거 있죠, 매주. 그건 좀 이따 제목 제가 드립니다. 자, 택리지는 보통 이제 가거지의 조건이라고 해서 이중안의 택리지에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가거지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 거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 이거예요. 이거를 한자로 표현해서 가거지의 조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거주하기, 쉽게 말하면 명당의 조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리적으로 생리는 뭐냐면, 이제 오늘날로 보면 도시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도로가 발달돼 있고 하천이 있고 이런 데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걸 생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 조건이 좋고 생리, 그 다음에 인심이 좋고, 그 다음에 산수가 좋아야죠. 이제 산수라는 건 이제 뭐 경치도 좋고 햇빛도 잘 들고 남향이고, 뭐 이게 북향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좀 춥고 어둡잖아, 뭔가,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것은 이제 이중안의 택리지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가거지의 조건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이제 또 살펴보면 이게 자연적 조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생리 이런 것은 경제적 조건이 되겠죠. 뭐 지리라든지 산수는 자연적 조건이 되겠고, 인심은 뭐에 될까요? 사회적 조건. 그러니까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그냥 결합한 거. 그러니까 다 좋은 거죠. 뭐 사람 살기 좋은데 그런 것을 명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택리지의 이중안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한국 공간 개념, 우리가 한국 공간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풍수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풍수지리 이해하는 그 의의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가거지의 명당의 조건 4개를 얘기했잖아요. 택리지에서 4개를 얘기했는데, 이런 명당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자연과 생물, 하이데거 표현하면 존재자에는 뭐 나무, 동물, 사람 뭐 다 포함하거든요. 그걸 존재자, 여기서. 그래서 자연과 모든 생명체, 생물이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공간,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공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게 명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명당에는
보통 이제 비보라는 걸 이렇게 세워요. 이 비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절에 가면은 그 이렇게 뭐 사천왕상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그죠? 무섭게 해서 이렇게 이빨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상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우리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광화문. 예전에 광화문 앞에 그 해태상이 있었어요. 해태상. 이렇게 해치죠, 해치. 그 생긴 게 그 밑에는 그거고 그 뭐죠? 동물처럼 돼 있고 위에는 사람처럼 해서 얼굴이 사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 그런 거 있었어요. 해치. 옛날에 뭐 아마 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해태 아시나요? 뭐 해태 제과해서 그때 그림이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얼굴이 사자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해치입니다. 근데 그런 비보, 그걸 비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문 앞에 딱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왜 세우냐면, 사실은 이렇게 땅이 별로 안 좋고 햇빛도 잘 안 들어. 근데 이런 거를 개발하면서 뭔가 좀 환경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상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을 통해서 야, 이 땅이 더 좋아지고 개발이 되고 더 좋은 곳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뭐 예를 들면 쉽게 그러니까 자 애군이 끼치지 말라. 애군이 끼치면 이런 해태상들이 다 막아준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이제 이랬다 그래요. 광화문 앞 지금 해치는 없어졌는데요. 그 해치가 그 관악산이 그 화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그럽니다. 이 풍수적으로. 그런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 그 해치를 광화문 앞에다 딱 설치를 했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비보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세우면서 이건 뭘까요? 이런 비보 개념을 통해서 어때요? 그 자연 친화적인 생태학적 개념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이런 비보의 명당, 그죠? 비보를 딱 내세우고 그 광화문 그 앞자리 보시면, 여러분 광화문 가보셨을 거예요. 광화문에 보면은 거기 햇빛도 잘 들고 사람도 많이 보이고 교통량도 엄청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고, 원래는 거기 또 광화문 거기 이제 궁궐이 있던 왕이 살던 그런 쪽이니까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런 명당의 의미는, 현대적 의미는 이제 뭐냐라는 거죠. 그 의미가 현대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명당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명당, 아까 그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 그죠? 명당의 의미, 이것은 이제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곳이 이제 명당으로 이제 의미로서 우리가 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보존 가치가 없고 땅이 진짜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환경적으로 보완하고 또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당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보 명당의 의미입니다. 이제 뭐 이런 오늘날은 또 이런 것도 별로 또 의미도 없어요. 그죠? 환경적 기술이 워낙에 이제 건설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 인천공항 영종도 같은 데 가보시면 바다를 막 메꿔 가지고 지금 뭐 새로 막 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통적인 우리 풍수지리학적인 이론적 개념, 또 그 이론적 개념을 오늘날 의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미신적 요소로 아유 저건 미신이야, 뭐 저런 거 믿어, 여러분 생각에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풍수지리 그거 믿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미신이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안 믿고 무시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레포트 낼 때 그런 얘기했죠. 오랫동안, 그죠? 그 사람들의 삶의 지혜로서, 그죠? 또는 어떻게 해요? 생활 양식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이, 제가 그 책에 그게 있죠. 윤홍길의 장마에서 아들로 상징되는 구렁이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그러나 그거를 미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할머니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념 또는 삶의 양식, 그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해서 당장 때려치고 과학적으로 그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도 똑같죠. 풍수지리도 이런 미신인데 그걸 왜 믿고 왜 뭐 이런 거를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날 현대적으로 다시 받아들이면 미신적 요소는 없애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지리, 생리, 인심, 상수 이런 전통적인 지혜의 측면은 우리가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난번에 그 윤흥길의 장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미신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미신적 요소는 우리가 뭐 또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거해 가면서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나 전통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좋은, 또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각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그런 것이 우리 현대인의 또 오늘날 여러분들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요 과제를 내주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발달한 풍수지리라는 공간 개념과 그 내용을 조사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항상 여러분은 올리시는 데 있죠. 과제 거기 말고 과제 말고 질의응답에다가 여러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분 드릴 테니까 올려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